자, 오늘은 바로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반도체가 왜 몰락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반도체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거죠. 그렇다면 일본 반도체가 몰락했던 이유와 이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흐름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 흑자를 안겨준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 시황이 현재로서는 이 장밋빛 미래를 계속적으로 꿈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산업이 아시다시피 일본을 거쳐서 한국, 중국으로 모든 기술 이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한국은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이 반도체 수급 호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반도체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 많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수출 동력, 즉 반도체 수출 동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웃고 있긴 해도 속은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은 이 반도체 사업만 빼고 본다면 다른 모든 사업의 수출이 현재 축소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반도체 사업은요, 스마트폰처럼 순간적인 호황을 일단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대량 양산으로 인해 반도체 과포화 대란이 올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반도체 호황은요, 미래적 가치의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의 반도체 대량 양산의 제동이 걸리기 전 반도체 폭풍전야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사업의 성장은 과연 노력에 의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계획되어져 온 드라마틱한 각본 같은 그러한 계획이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족적을 따라가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표현할 만큼 반도체의 미래적 가치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이 회장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반도체에 대한 미래와 비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비전을 스스로 간파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시장의 먹이를 바로 이병철 회장에게 던져주었던 것이다 라는 게 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반도체 생산 사업은 그렇게 미래적 가치 사업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반도체 진짜 이윤을 가져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반도체 생산에 오더를 내리고 또 그러한 반도체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자들, 이런 놈들이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구하는 대로 만들고 찍어내는 것은요, 일단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제품의 생산을 만들어서 양산처럼 찍고 만드는 사업은 절대 우리가 선도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기업은 결국은 더 많은 돈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반도체 역사를 조금 들춰보자면 과거 7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적인 주역은 바로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반도체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종주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8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세계 반도체 시장은 D램의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흐름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이제 서서히 지금의 중국처럼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은 반도체 생산 핵심 전초기지로 급속히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 정상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산악인이 없는 것처럼
일본 반도체 시대 역시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자 삼성전자를 앞세운 한국이 바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기 시작했던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일본 회사들이 어이없어하고 비웃었다라고 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일본 반도체 종주국이란 산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바로 너무 기술력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는 거죠. 기술력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가격과 생산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B급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해결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놈들은 맨날 장인 정신이라고 A급 기술만 고수를 하다 보니까 B급 기술의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버무렸던 한국과 대만 회사에게 이게 무참히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과거에 기술적으로 뛰어난 반도체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긴 했습니다. 당시 보더라도 이 반도체가 일단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기업형 대형 컴퓨터에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정밀성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고장의 빈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어쨌든 안전성에 올인한 이러한 반도체 시장이 아직도 우주 사업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고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바로 IT 패러다임이 우리가 기업형 컴퓨터에서 이제 가정용 PC 즉 퍼스널 컴퓨터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술에 집착하는 이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전략이 점점 쓰잘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엄청 무섭거든요. 이 습관이 한번 몸에 배이면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엄청난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머리에 무의식에 박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업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듯 기업 문화도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욱이 어떤 게 더 첨부가 돼버렸냐, 일본의 국민성, 조직 문화, 즉 삼성전자와 같은 패스트 프로세서를 갖추기에는 일본이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반도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마치 사람을 걷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언론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 시황이 매우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1988년 이 당시에는 일본 제품의 반도체가 세계 점유율의 50% 이상을 웃돌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 개정을 둘러싸고 매달 워싱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1986년에 맺은 미일 반도체 협정의 주된 논의는, 그 논의가 뭐였냐, 바로 일본제 반도체의 덤핑 수출 방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주류의 이야기로 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후에도 일본의 반도체 우위가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과 반도체 협정 개정,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슬슬 압박을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압박 거냐, 야 일본 새끼들, 너희들 국내 미국제 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10%잖아 이거 20%까지 끌어올려, 그리고 무조건 이 조항 통과시킨다, 이렇게 이 압박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조항은 실제로 1991년 신협정문서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저런 반강제적인 신협정 이후에 일본 반도체 업계 흐름이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 도와줬어요. 일본 정부도 외국제 반도체를 사용하도록 전기 전자업체들에게 강력히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압박에 얘네들이 오줌을 질질 싸버린 거죠.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 결국 이 반도체 협정이 조금씩 효력을 잃어가게 됐고요. 1996년 일본 내 외국제 반도체 점유율이 정말 20% 이상으로 잠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반도체 주력 제품이었던 D램의 용도가 기업용 컴퓨터에서 가정용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점점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 미국의 반도체 업계, 유명한 업계가 있죠. 인텔 아닙니까? 인텔이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 펜티엄을 이 당시에 딱 하고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우리가 저 당시 때 나왔던 게 뭡니까? 그 세진 컴퓨터랜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진돗개 나와가지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뭐 이지랄 해놓고 소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저 당시에 컴퓨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컴퓨터를 조립했던 기사가 새로운 미래 직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가장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조립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도 세진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죠. 저 당시에 하드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막 띠릭 막 뭐 이상하게 막 무슨 꼭 빨래판 긁는 소리가 막 따닥따닥 하드 읽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컴퓨터 본체도 엄청 무거웠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튼튼한 컴퓨터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안정성, 기술력에만 초점을 뒀던 이러한 사업의 흐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그때부터 워크스테이션으로, 가정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옮겨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간편화되고 간소화되면서 PC도 가벼워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열도 적게 나고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일본 반도체 폐막 요인을 함축해서 설명드리자면, 요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이 매우 늦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용 PC에서 개인용 PC로 급진적으로 이게 변환되어서 성장되는 시기였고, 이 시기에 고성능 반도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가격을 낮추어서 범용성에 맞는 저가형 D램 반도체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이 당시 아직도 기업용 PC에 맞는 고성능, 고품질의 디램에만 몰두를 했다는 점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리고 1996년도 시기에는 이제 첨단 정밀 반도체 개발도 한국에게 따라잡히는 이러한 무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대에 뒤처진 국가 프로젝트에만 매달렸다는 점이죠. 지금의 반도체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본도 민관 협동으로 반도체 사업을 주도 면밀하게 일으켜 왔었어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성, 이게 이제 통신산업성의 줄임말인데, 지금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일본의 행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운영하는 이 통산성에서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즉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설립해 가지고요, 연구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1996년에 일본 내 반도체 연계 합병 기업인 반도체 첨단 테크놀로지, 즉 셀렉트가 이때 탄생이 됐던 겁니다. 이 셀렉트 프로젝트는요, 직경 300mm의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한 생산기술 개발이 주류 목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공동 참여 업체들은 일본 업체 10곳과 삼성전자의 참가, 즉 총 11개의 기업으로 결성이 된 집단들이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의 강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바, NC 이러한 기업과 삼성의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결국 4년에 걸쳐서 이 11개사의 기술자들이 한데 모여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건 본의 아니게 삼성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01년에 세계 최초로 300mm D램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됐고, 엘피다도 그 후 2년 뒤에 300mm D램에 성공을 하면서 뒤늦게 삼성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 기술을 매우 얕봤던 일본이 도리어 삼성에게 허를 찔리게 된 것이죠. 또한 당시 파운드리로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던 대만, 이 대만의 TSMC가 기존의 세력을 서서히 확장해 나가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일본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파운드리 시스템의 구상을 논의하고 각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공동 출자를 모집해 거대한 300mm 반도체 공장 건설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TSMC는 거액의 설비 투자를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치를 갖추고 우량 고객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흡수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강력한 경쟁력이었던 제조 프로세서 기술을 TSMC가 따라잡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일본 내에서는 2003년경에 일본의 반도체 마을이라고 불리었던 반도체 업계들의 진득한 협업 관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보였고,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일본 파운드리 계획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생산 시스템은 공산당 일당 체제로 움직이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그리고 획일화시키지 못한 이러한 부작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을 바로 일본 정부에 두고 있고요. 이 일본 정부의 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본은 세계적 변화에 따르지 못한 안일함이 이 실패를 만들었다. 반도체 실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로직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에서 패하게 된 것은 바로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구조에 제대로 된 이해와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팹리스 벤처가 잇따라 탄생을 하고 있었고요. ASSP, 이게 이제 특정 용도의 표준 LSI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범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ASSP, 즉 범용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표준은 뭘 이야기하게 됩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을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제품으로 두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특기였던 바로 제가 아식이라고 불렀던 에이직, 이 에이직의 의미는 바로 고객 전용 반도체 시스템이죠. 당연히 대량 양산으로 승부를 겨루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팹리스 벤처가 개발하는 ASSP의 표준은 말 그대로 특정 고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요, 인텔의 프로세서와 같이 범용품을 전적으로 지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승부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요구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설비 투자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금은 다 반도체 연구 개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당시 미국 업체들은 좀 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컨셉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일본의 이 반도체 생산 문화가 이제 저들이 원하는 다양성과 빠른 제품의 생산이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일본 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만들기 위한 머터리얼, 즉 특수가스에 대한 이 속로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고,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서 만들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안전보건 물질에 대한 이런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화학 제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빠른 시스템으로 양산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국가적 제재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복합적인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은 2016년에 50%가 넘었던 점유율이 이제 7%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수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바 메모리가 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매수가 된다면 이 일본 반도체는 더욱더 축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메모리 반도체 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보다 규모 면에서 크긴 큽니다. 시장도 크고. 그러나 가치적인, 즉 가격적인 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보다 더 큰 산업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고요. 미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도 아직 여전히 최강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야말로 반도체 표준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셈이죠. 컴퓨터에서 이 CPU가 일단 나와야 그 규격에 맞는 메인보드와 반도체가 나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원천 기술과 표준 규격들이 일단 나오기 때문이죠. 한국의 반도체 사업은 바로 시스템 메모리 기업을 위해서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고 양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최적화된 나라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적 히스토리를 좀 더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바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반도체 사업이 커져야만 했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처음으로 미국에게 채택되어진 것이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기술적 우위가 이제는 저렴한 반도체 대량 양산 시스템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자 좀 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국민성과 그에 비해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매우 저렴한 한국으로 기술 이전이 전략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고 좀 더 획일화되고 규모 있는 대량 양산 반도체 시스템이 저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4차 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엄청난 반도체 수급이 필요하겠죠.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많이 찍고 양산하고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생산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더욱이 반도체 생산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 구매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의 반도체를 쓰기 원한다는 것이죠. 중국 역시도 우리가 보자면 바로 한국의 반도체 VIP 구매국 중 하나죠. 그런데 왜 이들이 갑자기 반도체 가격의 단합에 신경을 쓰고요, 일본이 왜 반도체 생산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미국 기업은 왜 중국으로 속속들이 들어와서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다 반도체 가격을 후려치게 만들어서 지새끼 놈들이 반도체를 좀 더 싸게 쓰려는 그런 수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이미 암묵적으로 확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이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아무리 꼭 지려고 해도 손안에 있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결국 쥐면 질수록 이게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사업이 다시 자라나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사업의 몰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열대야가 너무 기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좀 태풍도 안 와요. 이상하게 올 여름에는 진짜 지독합니다. 지독해. 이게 107년 만에 가장 심각한 폭염이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폭염 이상기온 역시도 상당히 인위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뭐 별 수 없죠. 그냥 꼬리 내린 수밖에. 어쨌든 폭염에 늘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시죠.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